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정보구조 디자인, 영어로 하면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학기 때, 1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전에 했던 게 HCI의 중요한 컨셉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유용성, 사용성, 그 다음에 감성. 그래서 최적의 경험을 갖다가 내준다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물론 상대적인 중요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유용성과 사용성과 감성을 갖다가 동시에 만족시켜 줬었을 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블럭이 필요하다. 그 네 가지의 블럭 중에서 첫 번째 블럭이 리서치 파트였댔어요. 그래서 리서치 파트는 우리가 뭔가를 갖다 이해하는 파트여서 이 리서치 파트에서는 사용자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용자가 이 우리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대한 맥락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도와주기 위한 가능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기술을 갖다 이해해야 된다 해서 사용자와 가업과 맥락과 기술을 갖다가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요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HCI의 가장 핵심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핵심 파트이고, 이 핵심 파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컨셉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컨셉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컨셉들이 도출이 되고, 그러한 컨셉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컨셉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거를 메타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구체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우리가 선정한 메타포를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 서비스 상에서 또는 프로덕트 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실제 없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의 데피니션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앙드레 기맥 디자인 말고 그 실제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어떤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컨셉을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런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나는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 이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컨셉이라고 하는 것,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는 있지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혀지거나 냄새로 맡아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나머지 디자인의 세 파트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컨셉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거는 어떤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트릭스 봤잖아. 이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제일 그 의미 좋았던 컨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제 세상으로 보는 여러 것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코드였지. 파란색 줄로 이렇게 쫙 비오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잖아.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들도 그 안에 중요한 실제를 보면은 그거는 정보들로 막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떠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컬렉트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걔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액세스하게 해줄 거냐라는 걸 다루는 분야인 정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터랙션, 어떤 행동을 하게 해줄 거냐 하는 걸 갖다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무형의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을
이제는 우리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갖다 우리 이 세 가지 디자인들이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정보 구조에 대한 디자인을 갖다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구조에 대한 디자인은 크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떠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 무지하게 많은 형태의 정보들이 시스템상에, 서비스상에, 프로덕트상에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분류할 거냐 하는 분류의 기준들을 갖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분류된 애들을 갖다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 또는 구조화할 거냐 하는 조직 구조에 대한 정보의 조직 구조죠. 그래서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 얘네들 이 분류와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그런 메타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무형의 컨셉을 어떻게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개론 수업이니까 우리가 보통 정보구조 디자인 하면은 인포메이션 스쿨이나 이런 데서 보통 한 학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원주 캠퍼스에 갈 일이 있는 사람들은 원주 캠퍼스에 가면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오병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오병근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 정보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한 권이 책이야. 그리고 그 한 학기를 갖다 수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그냥 맛보기. 그래서 정보구조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갖다 맛보기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구조 디자인이라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라고 하는 거는 아키텍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걔네들을 갖다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을까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정적인 측면과 동적인 측면 그리고 표현적인 측면으로 나눴으면은 얘네들은 정적인 측면에서 정보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러면은 물론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정적인 측면도 있고 동적인 측면도 있고 표현적인 측면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정보를 주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게 세 가지가 다 맞아줘야지 구체적인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행동이나 표현과 잘 어울려졌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잡았던 컨셉이 적절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디자인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디자인한다 하면 그거는 레프리젠테이션,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포메이션을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디자인하는 것, 우리 사람의 행동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든 어떤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든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다 수집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라기보다 동시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해야 돼. 뭐냐면 자료를 분류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바텀업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컬렉트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걔네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구조화해 가지고 분류할 것이냐 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단계고, 이 정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탑다운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런 바텀업 단계로 올라갔다가 탑다운 단계로 다시 내려오고, 그 탑다운 된 걸 보고서 우리 시스템을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니까 다시 바텀업으로 좀 더 바꾸고, 바텀업으로 다시 바꿔서 뭔가 또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탑다운으로 내리고 하는 이 바텀업과 탑다운, 요 분류와 구조가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보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의 구조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런 정보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항해 기본적인 액세스 방법,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결정하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겹붙이는 것까지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다가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제 5단계를 갖다가 오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갖다 분류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있는 지금 뭐 10가지 데이터의 유형을 갖다가 쭉 나열을 했고, 교재상에서도 얘네들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얘기했는데, 얘네들의 뭐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적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징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2번째는 걔네들을 이제 2번째 나중에 우리 그 다음 주에 할 인터랙션하고 인터페이스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고 걔네들을 액세스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지 그 각각의 유형들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특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기존에는 없었던 자료의 유형인데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세대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데이터의 유형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맨 땅에 새로운 프로덕트 만들어봐, 좀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 아이디어 뭐 좀 참신한 것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밑빠진 독에 불 붙기잖아. 맨 땅에 헤딩하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봤더니 또는 이 기술의 발전으로 봤더니 과거에는 없었던 형태의 데이터인데 그 유형이 갑자기 많이 생기더라.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자면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과거에는 없었었는데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유형이 생긴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무엇일까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갖다 만들어낼 때 좋은 단초가 돼요. 그래서 뭐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보면은 뭐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자명한 얘기들이어서 팩트, 사실들, 컨셉, 뭐 프로시저, 그 다음에 프린시플, 이 지금 각각에 대해서 특징이 뭐고 걔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액세스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특징들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칙들, 이야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아주 강력한 데이터의 종류예요. 요새들 보면은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 개발할 때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들 생겨요. 요새들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그 팩트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저런 거잖아. 뭐뭐라고 했더라, 뭐 카더라, 뭐뭐 카더라, 이런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 인류에서 스토리라고 하는 이 자료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DNA 속에 매우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테이블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그 데이터의 심각성이라던가 현실성을 인식하는 거하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었었을 때 그 데이터의 진실 뭐 이런 진가를 갖다 파악하는 거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들 이렇게 그 프로덕트들이나 서비스들 새로 이렇게 디벨롭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를 가져와봐 그런다. 무슨 스토리인지 이제 서비스나 프로덕트 만들 때 스토리를 가져와봐 그래. 이제 그거 얘기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롱런하고 실제로 마켓에다 임팩트를 갖다 끼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정보들이 됐죠. 그래서 뭐 여기는 아고라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 리뷰 리포트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굉장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이런 리뷰들이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나서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한 5년, 10년 사이에 그 사업화되고 있는 정보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 묘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포캐스팅 예측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언론에 해제되는 것 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데이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사진을 갖다 핀을 해가서 가져왔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 핀터레스트에서 핀한 그림 그게 디스크립션으로서의 하나의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고 그러면 그 사진이 언제 찍혔고 누가 찍었고 무슨 카메라 가지고 찍었고 그걸 갖다가 비슷한 형태로 어떤 사진들이 찍혔고 걔네들이 누구에 의해서 핀됐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유용한 그런 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밖에도 최근 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데이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 10개의 유형 말고 다른 유형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이런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유형, 뭐 지식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고, 그런 유형들은 이런 특성들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정보를 오늘 올려놓는 거 하고, 2달 후에 올려놓는 거 하고, 그 정보의 가치가 변화하냐, 변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타임 디펜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타임 디펜던스에 따라서 어떠한 정보들은 당장 올려놓고 당장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떠한 경우들은 그냥 늦게 올려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가공하는 게 더 좋은 그런 형태의 정보의 유형들도 있어요. 거기까지가 정보의 유형이야.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 정보를 갖다 분류하는 거예요. 정보를 분류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텀업이야. 정보 구조를 설계할 때 바텀업 방식으로 설계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하는 방법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두 번째는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갔을 때 좋은 점은 뭘까?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더 이해가 잘 되고 나쁜 점은 뭘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왜곡 돌려주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바이어스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털 서비스들이
해외 시장에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착착 맞지. 그냥 탁 내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딱 있는 거야. 얘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었지? 그러고서 가서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이 비하인드 스크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는 못할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요 한국이라고 하는 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킨다.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노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깊게 프로세싱해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프로세싱해서 그거를 통해서 주관적인 데이터 분류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영진이. 그 주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그 가장 내 생각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천 기술의 유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개발을 할 때 자기네들이 이 기술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 몸으로 때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노동 집약적인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기왕 그렇게 프로세싱 할 바에야 입맛에 딱딱 맞게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재의 시점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몸으로 때우는 거에 이제 거의 한계가 온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에 거의 한계가 왔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몸으로 때우면서 맷집이 좋아졌어. 맷집이 좋아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몸으로 때우기 시작하면서 몸만으로 때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축적된 기술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과 시장이 확보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걸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과연 그런 지금 현재 몸으로 떼어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쌓은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갖다가 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원천 기술화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내 생각에는 한 5년 후에 보게 되면은 뭐 지금의 넘버원 플레이어가 망할 수도 있고 그 지금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넘버원 플레이어로 이렇게 등극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분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고 인간의 그 판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해도 똑같은 거예요. 기계가 해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에는 뭐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거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하거나 시간을 발생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거나 또는 숫자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등의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도 앞에 얘기했던 데이터하고 비슷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대부분 알잖아. 글자 기준, 알파벳,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으로 배양한다. 뭐 위치 기준, 또 숫자 기준, 시간 기준 이런 거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어떤 데이터나 서비스에 더 적합할까? 왜 적합할까?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왜 우리가 숫자 기준으로 해야 될까? 글자 기준으로 안 하고. 이런 용도별 차이를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나 우리 수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준은 어떨 때 사용하고 왜 그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분류 기준은 바텀업이기 때문에, 바텀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의 분류 기준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점이 그냥 봤더니 사람들이 전혀 생뚱받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새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분류하기 해서 아무런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새로운 형태의 분류 기준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인포멀하게. 왜 그럴까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했었을 때 그게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세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뭐냐라는 걸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저베이션을 한다 할 때 무조건 아무거나 업저베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분류 기준 같은 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형태로 자기의 예를 들자면 폴더를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 왜 그랬을까? 기존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 그 웹하드에 있는 사진들을 갖다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 왜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를 갖다 캐칭하는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기준이 뭐고 걔네들을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갖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분류 방법들이에요. 주관적인 분류 방법들은 사람의 디스크레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에서 사람 입맛에 더 잘 맞지. 착착 맞지. 근데 이제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인 거예요. 사람의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스케일업이 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종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주제 기준이야. 토픽별로. 우리 포털 같은 경우에 또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다 이 주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갖다 하고 있고, 그거에 정반대가 어디야? 미국 서비스로 하면 구글 같은 경우가 정반대인 거지. 거기는 그래서 그 구글의 정반대는 또 뭘까? 물론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것인데 야후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야후가 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원천 기술이 없이 몸으로 때우는 거에는 이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이렇게 한계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제 기준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냐, 누가 제공하는 정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미네르바, 시골 의사 이런 사람들이 출연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시사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시사점일까? 어저께도 우리 미네르바 얘기도 나왔잖아. 창의대중.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팔로워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팔로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스케일업의 문제를 갖다가 아주 쉽게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케일업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그래, 뭐, 그런 거 가능한데, 50명, 100명까지 가능하지. 그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까지 가능할까? 라는 게 스케일업 문제라는 건데, 그 스케일업 문제를 갖다가 아주 쉽게 해결을 했죠.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것도 시대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분류 기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뭐 사용자 기준도 있겠죠.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뭐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은 이게 상당히 유행이었댔어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유행에 또 선도했었던 양반이 우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님이 당시에 이런 것도 했댔어. 그래서 통과 그 양반하고 나하고 1991년도에 우리나라 사람 처음으로 이 HCI 학회에 한국 사람 2사람이 참가를 했었는데, 나랑 그 사람이랑 둘이서 참가를 했대. 그래서 몬트레이에서 하는 학회에 가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학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동적인 분류 방법에는 이제 이 동적인 앞에서 얘기했던 기준들은 전부 다 한 번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그 기준대로 가는 거야. 반면에 이제 동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다이나믹하게 계속 바뀌는 기준들.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변동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임의 기준이 있는데, 말로 하면은 좀 어려운데 변동하다는 거는 다이내믹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러나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임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없이 랜덤하게 바뀐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둘 다 다이나믹하긴 다이나믹한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도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동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임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인기도 우리 투표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제일 잘 팔리는 웹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인기도 기준이지만 기준은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라는 기준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결과만 바뀌는 거예요. 서치 엔진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면에 임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 그래서 랜덤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헤도니스틱한 그런 유의적인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임의성이 들어간 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플레이할 때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는 요소도 되고, 그래서 임의 분류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이런 분류 기준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인 분류를 갖다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바텀업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갖다 바텀업으로 분류하는 거. 이제 탑다운으로 조직 구조를 갖다가 미리 정하고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의 서비스나 프로덕트에다 인포스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이고, 이거에는 기본적인 구조를, 정보 구조를 미리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보들을 갖다 구성하는 방법이고, 종류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차적인 구조, 그리드 구조, 계층 구조, 네트워크 구조, 대중 분류 구조, 혼합 구조, 변동 구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들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중요한 점은 이 각각은 설명 보면 다 알아요. 뭔지.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언제 어떤 구조를 쓸까? 그리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뭘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조는 뭘까? 그게 기술적으로든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정보의 구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갖다 찾아보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파트야. 이 각각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보다도. 자, 그래서 뭐 순차적인 그 구조라는 거는 A, B, C, D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가는 구조고, 그 다음에 뭐 그리드 구조라고 하는 건 순차를 갖다가 이렇게 격자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드 구조가 돼요. 두 가지의 순차적인 구조가 이렇게 격자형으로 맞물려 있으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의 격자형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드 구조고,
가장 완벽한 구조이기는 한데 우리 실제 세상은 아이디얼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상의 현상들이 이 그리드 구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계층적 구조, 하이라키컬 스트럭처 가장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이 웬만한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가면은 99%는 거의 대부분이 하이라키컬한 구조. 물론 이제 다른 구조들이 그 복합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가져가는 게 하이라키컬한 구조. 왜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구성할 때 하이라키컬하게 구성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해주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이라키컬하다는 그런 구조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디스크레션, 판단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갖다 이제 제대로 못 맞췄을 때에는 엄한 길로 빠지는 거야. 한참 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산으로 가는, 그게 이제 하이라키컬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단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이라키컬한 구조의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게 네트워크 구조예요. 네트워크 구조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이라키컬한, 순수한 하이라키컬한 구조에서 가지를 좀 많이 쳐주는 거예요. 옆으로 갈 수 있는 가지, 위로 갈 수 있는 가지들을 많이 터주는 게 네트워크 구조인데, 장점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 열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얘네들이 많아지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그런 게 네트워크 구조고, 폭소노미, 우리 일반적으로 태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처럼 이 폭소노미라고 하는 건 시시때때로 변하게 되는 그 구조를 갖다가 우리 대중분류 구조, 앞에서 얘기했던 건 대부분 선언적인 구조인데, 변동 구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시시때때로 변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이 아주 복잡할 때에서 어느 하나의 구조만 가지고서 전체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층 구조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가 이제 어떠한 구조들을 갖다가 부가적으로 더 얹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정보 설계, 우리가 이제 탑다운도 알았고, 바텀업도 알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들도 알았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설계를 할 거냐. 이제 첫 번째는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많이 수집하는 거. 그래서 분석 자료들, 각각의 우리 앞에서 했던 사용자 분석, 과업 분석, 맥락 분석, 기술 분석, 이런 데서 나온 분석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내는 거. 그 다음에는 디자인 자료들,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셉 디자인,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인터랙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갖다 많이들 수집을 하고요. 이게 각각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단계인데, 분류하는 단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법들은 카드 소팅 기법들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스트잇이나 카드 소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로우텍이잖아. 그래서 야, 나는 좀 이렇게 하이텍 디지털 제품,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로우텍을 써야지 되겠냐? 막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왠지 카드 소팅하면 굉장히 비전문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은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 포스트잇이나 카드 소팅처럼 이렇게 굉장히 물리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카드 소팅이나 포스트잇 같은 이런 걸 써가지고 분류하는 걸 더 많이 추천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기법들을 제일 많이 써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 교재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거야.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걔네들 레이블링하고 그걸 다시 묶어서 또 비슷한 애들끼리 묶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묶고 레이블링 이름 달고 묶고 이름 달고 묶고 이름 달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다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구조를 정하는 거, 이 탑다운으로 정보 구조를 갖다 정하는 거고, 이 탑다운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계층 구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다 뭘 얹힐 것이냐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또 이런 하이라키칼한 구조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점들은 이 그림처럼 얼마나 깊게 갈 거냐 얼마나 넓게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디시전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는 멋있는 잘 만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이와 깊이를 기가 막히게 잘 밸런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간단하게 보여지게 만들어준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건 너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가 있지만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을 한번 봐봐. 뭐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를 베꼈던 안 베꼈던지 간에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 얘네들의 어쩌면 이렇게 정보 구조가 똑같을까. 뎁스하고 브레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구조상에 뎁스하고 브레스가 거의 비슷하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베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기의 특성상 거기에는 그게 가장 옵티멀한 뎁스하고 브레스의 비율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가 보면은 아 이게 시스템이 우리가 왠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왜 비슷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간 것들은 예제이기 때문에 예제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구조들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 그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 항해 구조라고 그래. 영어로는 내비게이션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하고 내비게이션 스트럭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기본 구조를 설정을 하면은 정보 구조를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항해하는 내비게이션 스트럭처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정보 구조를 하이라키칼한 구조로 가져야겠다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항해 방법은 뭘까? 하이라키칼한 구조에 두 개뿐이 없다. 지태가 보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본적인 조직 구조를 순차적인 구조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항해 구조는 뭘까? 기본적인 항해 구조는 정진 후진, next previous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되면은 기본적인 항해 구조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항해 구조만 가지고서는 그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제약적이니까. 순수한 하이라키칼한 구조는 다운 업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는 그 기본적인 항해 구조가 옆에 것이라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것이라는 것뿐이 하나뿐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말하자면 제약 조건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항해 지원 도구라는 걸 갖다 넣어줘요. 그게 내비게이션 서포트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서포트 못하는 거를 그 내비게이션 서포트 시스템이 그 서포트를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항해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항해 지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통합형이고 하나는 분리형이야. 통합형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컨텐츠나 기능 속에 항해 지원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이제 분리형이라고 하는 건 그거랑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글로벌하냐, 로컬하냐,
애드워크 하냐. 이래가지고 글로벌, 로컬, 애드워크로 나눠지는데 글로벌은 이런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언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시스템에서 항상 보여주는 이런 그 내비게이션 통로들. 이런 게 글로벌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내가 시스템에 어디에 있던 서비스의 어느 지점에 있던 항상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간다. 우리 아이폰에서 홈 버튼 같은 왜? 언제 어디를 눌러도 항상 가는 그런 게 글로벌이고, 로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듈로 서브 시스템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 서브 시스템 내에서 글로벌하게 작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튠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아이튠스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요것들이 항상 뜬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로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는 거고, 애드워크 시스템은 여기처럼 그 특정한 어떤 내용에 링크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정한 방법이 없이, 기준이 없이 갖다 붙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드워크 시스템들이에요. 분리형 시스템들은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뭐 그때마다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분리형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지. 어떤 분리형 시스템을 갖다가 넣어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요. 뭐 목차, 테이블 오브 컨텐츠, 뭐 사이트 맵, 인덱스, 뭐 소개하면 인트로, 그 다음에 뭐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분리형 항해 시스템들이 있어요. 내가 그게 웹 기반이냐, 모바일 기반이냐, 또 뭐 TV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리형 항해 지원 시스템들이 나오고, 어떤 형태의 분리형 항해 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디자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컨셉 그리고 메타포를 구체화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정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 또는 정보 구조, 동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랙션, 그 다음에 표현적인 의미에서의 인터페이스. 이 중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오늘 봤는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떤 정보의 유형이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다음에 그 분류된 걸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세 가지 중요한 디시전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세 가지 디시전 포인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은,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애들은 왜 어떤 때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나 또는 사례나 이런 데서 나와 있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정보 구조, 새로운 형태의 분류 방법,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유형, 이런 걸 갖다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그게 곧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단초가 된다. 라는 게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디자인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그 정보 인포메이션 디자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토론할 영화는 이글아이예요. 2008년. 그 사람들에 따라서 평이 엄청 엇갈리는 거의 뭐 나쁜 영화라는 사람들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좋은 영화라는 데까지. 그 다음에 토론 주제 플러스 프로젝트는 그 택일은 1, 2, 3 중에 하나 토론 주제,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PPT 3장, 그냥 간단하게 현재 상태에서 인포메이션 디자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코프를 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젝트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어디 나가서 컨설팅 할 거 아니니까 스코프를 늘리지 말고 스코프는 작게 하고 실제 스텝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개론 수업에서의 목표라고. 그래서 그 스코프 늘리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스코프를 좀 줄여가면서 실제 정보 인포메이션 디자인의 각 스텝을 갖다 한 번씩 해보는 거. 그게 우리 다음 주에 프로젝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프로젝트 발표할게요.